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연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부채, 국채, 또 현금 유동성인데요.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또 꼽히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투자자들이 미국의 시장 폐쇄에 대해서 정부 폐쇄죠. 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출근하고 뭐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011년 7월에 이런 정부 폐쇄를 통해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이런 일도 간혹가다간 있죠. 간혹가다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지만 정부의 레버리지 사이클, 소위 말해서 정부가 부채를 많이 땡긴다고 할까요? 국채를 발행하는 것들 아니면은 민간의 레버리지 사이클, 민간의 부채 사이클이 과연 지금 초입 단계냐 아니면 이미 유동성이 충분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유동성은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것은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퀀터테티브 타이트닝이라는 그 긴축이 아직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 보면은 사실은 메타도 얼마 전에 AI 칩 스타트업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뭡니까 오라클 얼마 전에 주가가 30% 상승한 오라클도 사실 부채 비율이 450%가 넘는데 또 다시 180억 달러의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게다가 오픈 AI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한 번 하면 뭐 1,000억 불 이상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 민간이 이런 빚을 내는 사이클은 자주 오느냐? 자주 오진 않습니다. 2010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항상 1900 이러는데 2010년도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몇 달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레버리지 사이클의 초기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일어나는 초기이다. 금리가 인하된다. 미니 버블이 나온다. 근데 마음을 조금 제가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뭐 미니 버블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버블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요? 이런 겁니다. 1900년도 1994년 12월 14일일 겁니다. 그때가 넷스케이프가 나와서 5년 동안 큰 버블이 일어났듯이 2021년 11월 30일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챗GPT가 탄생해서 앞으로 한 5, 6년 동안 AI 투자 사이클로 의한 버블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근데 이번 버블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뭐 한 1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역시나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축, 바로 AI 산업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또 미래 먹거리 하면 단연 AI가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AI 컴퓨터 산업의 규모가 날로 좀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성장 여력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요. AI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픈 AI의 사장이 누구죠? 그렉 브록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공동 창립자고 파운더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인류가 각 한 사람당 개인 GPU를 가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GPU 자체를 서버에 두면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이제 싸지 테니까. 근데 사실은 내 옆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휴머노이드가 그 GPU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100억 개 수준의 GPU 아니면 동등한 컴퓨터 유닛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100억 개의 GPU다. 우리나라가 요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를 하면서 요번에 몇 개를 더 우리가 확보하면 몇 개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3만 6천 개인가? 근데 지금 이거 100억 개 얘기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됩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네. 제주도부터 저기 위에 평양까지 데이터 센터를 빼곡히 다 지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100억 네. 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AI 버블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약간의 캐즘도 있을 수 있죠. 중간에 가다가 조금 쉬었다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오. 지금 현재 AI 투자 사이클에서 야 이거 버블이니까 지금 뭐 아닌 것 같아라고 한다면 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I가 이렇게 또 확대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AI 확산에 따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지로 북유럽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 유럽 전기세 굉장히 비싸죠. 비싸죠. 프랑스, 영국, 독일 상당히 비쌀 겁니다 아마. 스페인도 비쌀 테고. 그런데 북유럽은 싸요. 아, 그런가요? 네, 북유럽은 유럽 평균 대비 한 60% 낮은 전기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스웨덴 일부 지역은 거의 그 8, 90% 어, 쌉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도 많고. 참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요.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전도 클린 에너지죠. 근데 윈드하고 솔라는 리뉴얼 에너지죠. 네. 재생에너지.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체제에서 상당히 안 좋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북유럽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2년까지 약 4배로 증가하겠지만 네. 그만큼 재생에너지 및 원전 및 태양광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네. 재생에너지부로 바뀌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재생에너지 풍력단지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회사들 은 조금 유심히 봐야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에너지 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메모리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디램 재고가 3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는 좀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요? 그 마이크론은 지금 재고가 제가 알기로는 2주 남았어요. 2주.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2주. 삼성전자는 약 6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한 3.3주 남았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와중에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죄송하지만 과장을 하자면 지금은 패닉 상태입니다. 심각하네요. 예, 심각하고 이거를 병으로 따지면 네. 지금 119 불러야 됩니다. 빨리. 오. 숨 끊어지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AI 서버 외에 범용 서버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다 나옵니다. 뭐 DDR4 8기가비트가 뭐 6불을 7불로 올라가고 있다. 네. 뭐 비싸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다 초등학생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 레가시 프로덕트인 D램과 낸드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네. 극단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또 안 극단적인 것도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제일 좋은 거요. 롤스로이스잖아요. 아, 롤스로이스. 그렇죠. 5억이라 이거죠. 5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금액이 아마도 한 200, 많이 들어가봤자 300만 원일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네네. 뭐 들어갈 일이 없죠. 뭐 앞에 전장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근데 롤스로이스는 워낙에 뒤에 이렇게 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300만 원 들어간다. 진짜 이거죠. 근데 그거 반도체가 만약에 쇼티지가 나면 특히나 몇 년 전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었잖아요.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00만 원 어치의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어서 롤스로이스는 5억 원짜리 자동차를 팔지 못합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면 큰일이네요. 300만 원을 주고 일반적으로 사왔는데 네. 이만큼을 사와서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자동차는 한 150만 원어치만 사면 돼요. 근데 롤스로이스니까 제가 300만 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롤스로이스 회사가 300만 원 주고 안 사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더 비싸게 주고 그렇죠. 사네요. 400만 원, 500만 원 줘도 마진의 손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네. 안 극단적인 거. 이런 거죠.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한 30만 원씩 들어간다. 원가로. 원가로. 30만 원씩 들어간다. 그거 40만 원에 사와야 돼요. 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200만 원짜리 한병판짜리 노트북을 빨리 팔아야 팔아야지. 되니까. 재고로 저기 5천 대씩 만 대씩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쇼티지와 오버서플라이. 이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범용 D램뿐만 아니라 뭐 HBM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네. 지금은 범용 D램 DDR4 8기가 16기가 DDR5 가격의 변화. 그다음에 HDD가 엄청나게 모자르다고 하는데 하드디스크가 맞아요. 그게 이제 ESSD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지렛대 효과가 많이 일어나요. 과거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파운드리도 못하고 TSMC한테 뺏기고 뭐 물량 다 뺏기고 우리는 정말 바보 같아. 우리는 메모리뿐이 없어. 네. 예, 참 불쌍해. 반도체 1등이었는데 갑자기 안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메모리가 지금 대세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추석 연휴 이후의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좀 다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 가운데 더 강한 종목들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뭐냐면 이 오셋이라고 있잖아요. 오셋이라고 이거 옛날에는 이제 후공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셋 섹터가 그 아웃소스드 뭡니까?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팅 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목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오셋이라고 하면 많이 표현해요. 신문 보면 OSAT라고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그 심텍, 하나마이크론 뭐 같은 종목들입니다. 굳이 끼면 뭐 대덕전자를 좀 끼워주든지 뭐 네페스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두산 테스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공장을 짓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라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야지 이익을 보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소위 적자였고 굉장히 지렛대 효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이미 반영이 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네. 10,000원에서 이미 40,000원이 됐어요. 4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조금 레가드, 뒤에 쫓아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런 걸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상민의 글로벌 빅샷 종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럼 하나마이크론은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마이크론은 OSET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공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ssembly는 조립이죠. 그리고 테스팅 섹터인데요. 사실은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후공정, 패키징 회사들은 굉장히 자본집약적이고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매출의 규모를 넘어가면서부터의 이익의 레버리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OSET 섹터를 특별히 선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는데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지금은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또 AI 학습에 따른 추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레벨리온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인데요. 2조의 가치로 또 암으로부터 그 손정희 회사 아시죠? 소프트뱅크로부터 또 투자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은 반도체의 유동성 공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매출 추이를 보면요. 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번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300억대 후반인데 400억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 또 새로운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가 사실은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의 또 그 소위 그 베트남 자회사도 엄청나게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해 대비해서는 50% 이상 상승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또 2026년에 그 베트남 공장도 사실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200%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우리나라의 이 아주 대표적인 OSET 넘버 원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2026년도에 영업이익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약 PER 9.5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대장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OSET 회사 중에서 과연 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 그 자체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다시 말씀드리면 OSET이라는 섹터입니다. 예. 후공정 섹터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해성 DS입니다.
사실은 해성 DS는 하나마이크론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OSAT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고요. 해성 DS의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현재의 콘센서스보다 10에서 한 15% 이상 3분기 실적을 콘센서스를 비트할 것 같고요. DDR5 연관된 매출이 상당히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DDR4나 5의 이런 레가시 프로덕트에 쇼티지가 나는 현상에 상당히 좋은 큰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리드 프레임 매출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시연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 마이크론이든 아니면 해성 DS든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보시고 계시는 심텍이든 아니면 그간 좀 오르지 않았던 LB 세미콘이든 아니면 네페스든 이런 후공정 섹터 안에서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우리나라에서 OSAT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 그 다음에 DDR5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돼서 영업 레버리지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성 DS를 오늘 선택해 봤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가끔씩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손실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손실이 나더라도 반도체 내에서 손실을 내자. 기다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초기 국면이다. 쇼티지가 일어나면 반도체의 그 전통적인 레가시 프로덕트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2불짜리가 7불이 되고요. 7불짜리가 10불이 됩니다. 가격이 10%, 20%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배 뛸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파운드를 못한다. HBM을 잘 못 쫓아간다. 물론 뭐 SK 하이닉스는 잘 쫓아가지만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는 미국이랑 중국에 좀 솔직히 약간 딸린다. 그 다음에 이나나 공정에서는 TSMC의 수율이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